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장의 구조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 성분까지 했으면 이제는 이제 문장의 구조 부분 들어갈 차례죠. 자, 다들 책을 펴도록 합시다. 자, 다 폈습니까? 폈어? 한참 뒤에 있어. 자, 찾았죠? 자, 우리가 일단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혼문장, 혼이 무슨 뜻이겠어? 혼. 혼자. 그치? 혼자, 한 개라는 뜻이겠죠. 그죠? 즉,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혼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겹문장은? 겹이 무슨 뜻이야? 겹. 적절히. 그치? 뭉쳐있다. 그쵸? 바로 둘 이상의 문장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겹문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겹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사실 얘네들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다시 명사절을 하는 문장, 관형절을 하는 문장, 부사절을 하는 문장, 서술절을 하는 문장. 자, 그런데 요거는 인용절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만의 문법 요소 해가지고 그냥 인용 표현으로 이제 그 치부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어디에 붙이냐의 나름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혼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오직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든 간에 어쨌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같은 종결 표현이 한 번만 쓰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따지면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문장은 전부 다 한 개의 문장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문장의 개수를 어떻게 세야 하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문장의 개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세느냐? 자, 앞에서 문장 성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국어의 문장의 구조, 즉 서술어 부분에 보면은 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보면 선생님 팁에 우리 국어에서는 바로 뭐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 요 세 개는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의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의 서술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올려놓고 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시다. 자, 주만이는 정말 멋있다. 그쵸?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주만이. 그쵸? 서술어는? 멋있다. 그쵸? 자,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새가 높이 난다. 자, 이 문장은 주어는 뭡니까? 새. 그치, 새가. 서술어는? 난다. 난다. 그쵸? 여기서 높이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높이는 높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완전히 부사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서술성이 없는 부사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세 번째 문장 봅시다. 민주는 빵과 과자를 먹는다. 여기서 주어는? 민주는. 서술어는? 먹는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뭐다? 자, 쭉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문장의 개수는 오로지 무엇?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뭐다? 문장의 개수는 이꼴 바로 뭐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 수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므로 위 세 개의 예문은 모두 흠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특히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민주는 빵과 과자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치? 학생들이 흔히 착각을 해. 이 문장은 민주는 빵을 먹는다, 민주는 과자를 먹는다, 이걸로 나누어지지 않나요?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방금도 얘기했듯이 오직 문장의 개수를 보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2개 이상, 보어가 2개 이상, 부사어가 2개 이상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홈문장은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홈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홈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앞부분에 문장 승부 설명할 때 보면 어떤 문장은 주어가 2개인 경우 있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할머니가 주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런데 밝다라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밝은 건 할머니가 아니라 귀잖아. 그렇지? 그리고 귀라는 말은 뭡니까? 가라고 하는 조사의 꾸밈을 받았는데 귀 뒤에 있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걸 성분을 봤을 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뭐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홈문장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의 관계만 맺는 것을 우리는 홈문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예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예문입니다. 알겠죠? 자,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성분으로 따지면 푸른은 하늘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고, 그쵸? 그 다음에 하늘이는 주어고 아름답다가 서술어예요. 그쵸? 그런데 푸른은 기본형이 뭡니까? 그치? 푸르다라는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푸르는 품사로 따졌을 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품사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푸르는 서술성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장은 2개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하늘이 푸르다, 두 번째는 하늘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렇게 2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경문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개수를 보는 것은 결국은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정리했듯이 홈문장은 결국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관계를 맺는 문장을 우리는 홈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뭐 굳이 안 읽어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요즘은 와, 과가 붙으면 전부 다 이제 부사어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경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경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둘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경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꼴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요걸 우리는 경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문장의 제일 첫 번째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돼요. 바로 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장을 기준으로 하면 요 큰 문장은 속에 있는 작은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반면에 큰 문장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문장은 큰 문장에 의해서 안겨있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결국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은 무엇을 중심으로 주체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 결국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문장은 뭡니까? 문장의 전체 큰 문장을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문장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거 하나 그러면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전체 문장을 아우르는 큰 문장을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면에 안긴 문장은 무엇이다? 바로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된 작은 문장을 우리는 안긴 문장이다. 그리고 이 안긴 문장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문장 성분 시작할 때 했었던 바로 절의 개념이 바로 이 안긴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어떤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걸 절이라고 했는데 이 절은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문장이고 그것도 큰 문장 속에 포함된 작은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바로 뭐다?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이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것을 문장 속에 내포하고 있는 문장, 요걸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는 문장, 즉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명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 속에 명사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가 요거는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바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까? 명사절은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쌤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쉽고 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쌤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은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문장 속에서 이걸 찾으면 명사절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절을 만들 때는 서술어의 어간, 즉 서술격조사 이다의 어간 이도 포함해서 여기에 뭐가 붙는다? 바로 명사형어미 음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먹다가 먹음, 그쵸? 혹은 먹기, 그쵸? 듣다가 들음, 혹은 듣기, 이런 것들, 그쵸?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동사, 형용사, 체형 플러스 이다 인데 이것들이 바로 어미로서 명사형 어미 음기를 차용을 하게 되면 얘네는 뭡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명사절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관형절, 부사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하필이면 또 명사절이야. 알겠지? 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명사는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은 뒤에 어떤 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모든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제 이 문제는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명사절이 모든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일은 내가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쵸? 혼자 하기, 하다라는 말에 하기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었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주격조사 가가 붙었잖아요. 힘들다는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보호가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주격조사의 꾸밈을 받으면 말 그대로 명사들은 주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민호는 혼자 집에서 음악을 들음을 좋아한다, 혹은 음악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목적격 조사의 꾸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들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경기의 목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만이 아니다. 아니다 앞에 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호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라는 말이 문장이 바로 뭐다? 복격조사의 꾸밈을 받아서 명사절이 보호로 쓰였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책을 읽는 것은 지식보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 그쵸? 여기에 함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의 꾸밈을 받아서 명사절이 서술어로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어제 TV에 쟁반을 많이 들기의 달인이 나왔다. 달인은 달인인데 어떤 달인? 쟁반을 많이 드는 달인이라고 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용격 조사 의의 꿈을 받아서 얘가 관용어가 쓰인 거야. 아니, 관용어로 쓰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바로 뭐다? 명사절이 관용어로 쓰이는 거는 관형절이 아닙니다. 얘는 그래도 명사절이라는 거죠. 관형절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 보지 말고 뒤에 있는 표지, 명사절 만드는 방법인 명사절의 그 명사형 어미 음기가 쓰였나 안 쓰였나 요걸로 판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거 때문에 헷갈려하는 학생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습니까? 명사절이 관형격 조사의 꾸밈을 받아가지고 관형어로 쓰인 거지 명사절 자체가 관형절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이 국어 숙제는 내가 혼자 함에 어렵지 않다.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의 꾸밈을 받았기 때문에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인 거지 역시 이것도 부사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이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 관형절이나 부사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음기라고 하는 게 쓰였나 안 쓰였나를 첫 번째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뒤에 어떤 조사가 붙어가지고 얘가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가 요것도 함께 파악하는 게 사실 이 명사절이 모든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합시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관형절이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관형어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관형어가 하는 역할은 뭐다? 관형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뭘? 명사뿐만 아니라 관형어는 그렇죠.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다행히 관형절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토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서술어의 어간, 즉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붙는 거?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얘네가 붙으면은 우리는 관형절이다. 알겠습니까? 즉, 자,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문으로. 자, 그는, 그쵸? 자신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문장이 있고, 알겠습니까? 자, 민호는, 그렇죠? 우리 학교
랩하기의 명인이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쵸? 둘 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관용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두 개의 문장의 표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랑하는 이라고 해가지고 은는 을던에서 이 뭡니까? 관형사역 어미가 사용되었죠. 그쵸?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하기라고 하는 뭡니까? 명사형 어미가 사용됐고 거기에 플러스 관형격 조사의가 사용이 돼서 관형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면은 두 개 다 다른 문장이 두 개 다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기능하는 형태는 서로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거는 바로 뭐다? 관형절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요거는 관형격 조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는 명사절이 된다는 거. 이런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형절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저 아이가 들고 가는 것은 무엇이니? 자, 여기서 저 아이가 들고 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꾸며준다? 의존 명사인 것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용 어미를 쓴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학생들이 모두 예쁜 꽃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예쁘다라는 말이 꽃을 꾸며주는 형태인데 관형격 어미인 관형사용 어미인 니은이 사용됐잖아. 그치? 그쵸? 은이 사용되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예쁜이라고 하는 건 관형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내일 볼 영화를 예매하자 했을 때 보다라는 말이 을이라고 하는 뭡니까? 관형사용 어미의 꾸밈을 받아서 관형절로 사용이 된 거고 문득 나는 연수와 함께 놀던 그 뒷동산이 그리워진다 했을 때 뭡니까? 던이라고 하는 관형사용 어미를 사용해서 관형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관형절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옆에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바로 관형절의 특징. 그렇죠? 자, 관형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동일한 낱말. 자, 이거는 대신에 성분과는 무관합니다. 낱말만 같은 형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낱말이 사용되면 그렇죠? 안긴 문장에서는 그 낱말을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뭡니까? 같은 동일한 낱말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동일한 낱말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그 경우에는 안긴 문장에서는 그 낱말을 생략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꽃이 예쁘다. 그쵸? 자, 요런 문장이 있고, 그쵸?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나는 꽃을 가꾼다.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쵸? 여기서는 지금 꽃이라고 하는 낱말이 성분은 달라.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고,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였지만, 어쨌든 꽃이라는 낱말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 어떤 문장이 된다? 나는 그쵸? 예쁜 꽃을 가꾼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즉, 앞의 문장에서는 꽃이가 생략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안긴 문장에서는. 이거는 문장이 길어져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봅시다. 자, 나는 빵을 먹었다. 그쵸? 자, 그런데 바로 뭐다? 빵이 며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도견문장인데,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요 문장 하지 말고 어떤 문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이 거리에 많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바쁘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성분도 똑같고 문장도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바로 뭡니까? 매우, 그렇죠? 바쁜 사람들이 거리에 많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안긴 문장에 있는 그 문장은 결국 아는 문장에 있는 안긴 문장에 있는 그 낱말은, 그쵸? 그 낱말은 결국 아는 문장에 있는 그 낱말을 꾸며주는 형태로 돼버린다는 거야. 안긴 문장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형절을 만들 때는 두 개의 성분과 상관없이 두 개의 문장에 동일한 낱말이 사용되었을 때 그 낱말은 뭡니까? 그 전체 견문장에서는 생략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형절을 나눌 때는 당연히 그 생략된 성분을 여러분들 꼭 채워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부사절을 아는 문장.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부사어처럼 쓰이는 거. 이걸 우리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다행히 표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찾으면 되느냐? 서술어의 어간,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를 포함해서 여기에 뭐가 붙는다? 부사형 어미 이게 도록이 붙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일을 혼자 해냈다. 경진이는 매우 빠르게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빨리는 빠르다의 변형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부사입니다. 알겠죠? 근데 빠르게는 기본형이 빠르다라는 말이 부사형 어미를 붙어가지고 부사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부사절이라고 본다는 거죠. 수호는 쇼핑몰 앞에서 민주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목이 빠지다라는 문장이 기다렸다는 서술을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표지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서술절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서술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념은 당연히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서술어처럼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서술절은 아까 앞에서 있었던 명사절이나 관형절이나 부사절과는 다르게 표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바로 문장의 구조가 주어 더하기 서술어인 경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바로 무슨 역할? 서술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를 봅시다. 민성이는 키가 작다. 민성이가 주어인데, 그쵸? 키가도 역시 똑같이 주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누면 민성이는 작다, 키가 작다,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꾸며주는 말들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빼고 뭡니까?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잖아. 그쵸? 거기에 부속 성분들을 집어넣은 것 뿐인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도 역시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서술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술절은 구조를 통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 그냥 이걸 인용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알겠죠? 문장 표현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용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인용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 속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이 쓰이는 것을 뭡니까? 내포하고 있는 거 우리는 인용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인용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인용과 그 다음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인용은 솔직히 구분하기 쉬워요. 얘네는 왜? 직접 인용의 경우는 무조건 큰 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내지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뭐다? 직접 인용은 직접 인용조사 라고를 사용을 하면 얘는 직접 인용이에요. 알겠죠? 반면에 간접 인용은 간접 인용조사 고를 사용하면 얘는 간접 인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환경부는 이번 지구의 날에 모두 동참하자 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환경부는 이번 지구의 날에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할머니께서는 올해 농사는 풍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걸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올해 농사는 풍년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라고를 조사로 볼 수는 없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조사의 특징은 바로 뭐냐? 생략했을 때 말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라고를 조사라고 보면 올해 농사는 풍년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고를 조사로 빼버리면 어때? 올해 농사는 풍년이라 말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만 조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알겠죠? 바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 때, 그쵸? 자, 직접 인용문 속 1인칭 대명사가 쓰인 경우, 이는 간접 인용문에서 제귀 대명사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기대명사 사용을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합시다. 예. 그렇죠? 자, 할아버지께서 나는 아직 젊어 라고 하셨다. 자, 요런 인용문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이거를 간접 인용문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할아버지께서, 그렇죠? 나를 뭘로? 자신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제기대명사로. 그렇죠? 혹은 할아버지니까 높임의 대상이 극존칭으로 바꿔서 당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아직,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할아버지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임법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젊으시다 고 하셨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변형시켜줘야 되는 요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가장 큰 것이 바로 1인칭 대명사는 제기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높임법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어진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요것만 하고 일단 수업은 마무리하고 이제 내용을 좀 더 본 다음에 마무리 마칠 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진 문장은, 자, 얘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한 문장, 한 문장 요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어진 문장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쉼표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장의 두 개의 배열이
요런 구조를 가질 때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무엇에 의해서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져 있는 형태로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갑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대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대등. 똑같다. 그치. 우리가 저번에 합성어할 때도 대등 합성어 있었잖아요. 그쵸? 합성어가 대등 합성어일 때는 두 어미가 합성에 참여한 어근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으로 나눴을 때 둘의 위치를 바꿔도 전혀 의미가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대등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어진 문장도 똑같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선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문장의 위치를 그대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이상의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대등적 연결 어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고, 뭐뭐며, 뭐뭐면서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뭐뭐자까지. 그쵸? 자, 그 다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지만 뭐뭐나. 그렇죠? 요 두 가지 나열과 대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각각의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어진 두 문장 사이가 순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봅시다. 철수는 한식을 좋아하고 영미는 양식을 좋아한다. 자, 이거는 철수는 한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영미는 양식을 좋아한다. 요 순서를 바꿔도 문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는 사실 의미상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점심밥을 먹고 운동장으로 나가 놀았다. 자, 여기서 고는 앞뒤 문장에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습니까? 먹고 하는 거니까. 그치. 밥을 먹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는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하지 않고 이 경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종속적 연결 어미에는 인가의 의미를 가지는 아서, 어서, 혹은 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뭐뭐면.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비가 온다는 조건이 만족돼야 소풍이 취소된다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일지라도, 뭐뭐라도. 그쵸? 그 다음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러. 그쵸? 그 다음 중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각각의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사이에 우선순위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어진 두 문장 사이에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럽다. 도로가 미끄러워서 비가 많이 왔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최근 여러분들 문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기존에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종의 하나의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넌지시 뭡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진 문장에서 그쵸? 바로 앞, 뒤 문장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 그쵸? 동일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뒤 문장의 주어를 생략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는 경향도 있냐면 바로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서술어를 큰 문장으로 보아. 그쵸? 바로 이어진 앞 문장을 부사절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내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예문을 보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쵸? 자, 봅시다. 자, 나는, 그쵸? 배가 고팠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라면을 먹었다. 자, 요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나는 배가 고파서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라면을 먹었다. 요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의 문장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개의 문장의 주어가 같다 보니까 뒤에 이어진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여기서 큰 문장은 사실은 나는 먹었다가 하나의 큰 문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다? 먹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부사절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요걸 이용한 모의고사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으로 취급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국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원래는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은근슬쩍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리가 의문 변동할 때도 선생님이 예전에 너희는 의문도 배운 적 없지? 그치? 그래서 의문 변동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간에 원래는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하죠.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되는데 이거를 모음 축약이 아닌 교체로 보기도 한다. 이를 반모음으로 변한 반모음하로 본다라는 그러한 문법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이론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유형의 문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문장 끝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중세 국어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